그날 밤 나는 스스로를 재웠습니다. 그런데 다시 깨어났을 땐 그 모든 게 무너진 후였습니다.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근하고 야근과 회식이 일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모든 직장인이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0대 초반 아직 젊으니까 견딜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잠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잠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팀장이 바뀌고 업무량이 늘어나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머릿속에선 끝없이 생각이 돌고 돌았습니다. 내일 해야 할 프레젠테이션, 상사의 까칠한 얼굴, 밀린 업무들, 월말 실적, 동료들과의 미묘한 경쟁. 시계바늘이 12시, 1시, 2시를 가리켜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면 몇 시간 후엔 또 알람에 깨어나야 했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쁜 시기가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겨우 잠들어도 중간에 자주 깨어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잠들기 위해 또 몇 시간을 뒤척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버텼습니다. 피곤함이 일상이 되었고 집중력은 떨어졌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났습니다. 커피 섭취량은 하루에 5잔을 넘어갔고 점심시간에는 화장실에서 몰래 쪽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동료들이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고 말할 때까지도 저는 참았습니다. 그냥 요즘 바빠서 그렇다고 금방 나아질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계가 왔습니다.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회의 중에 졸다가 상사에게 크게 혼이 났던 그날,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뭔가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다음날 오후 점심시간을 이용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내과 의사는 간단한 문진 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불면증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성 불면증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졸피뎀이라는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한 알이면 충분히 잘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단, 복용 후엔 반드시 바로 누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 7시간은 자야 한다고 했습니다.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 조작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주의사항들이 그냥 형식적인 말로만 들렸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드디어 편히 잘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으며 약사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술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고, 의존성이 있으니 장기 복용은 피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단지 잠만 잘 수 있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첫날 밤 하얀 작은 알약을 물과 함께 삼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30분도 안 되어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구나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나는 침대가 아닌 욕실 바닥에서 깨어났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을 때의 당황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머리는 심하게 멍했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목과 어깨가 뻣뻣했고 팔에는 어디서 긁혔는지 모를 상처가 있었습니다. 무릎에도 멍이 들어 있었고 발목이 삐끗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전날 밤의 기억은 약을 먹고 침대에 누운 것까지였습니다. 그 이후는 완전히 공백이었습니다. 욕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잠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왜 여기서 잤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몽유병이라도 생긴 걸까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몽유병 증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워진 통화 기록 몇 개가 있었습니다. 새벽 2시 17분, 2시 43분,
3시 12분에 누군가와 통화한 기록이 있었지만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각각 3분, 7분, 12분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와 무슨 얘기를 한 걸까요? 그리고 제가 쓴 줄도 모를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대학 동기에게 보낸 문자도 있었습니다. 고마웠어. 이제 편히 쉬고 싶어. 회사 동료에게는 모든 게 힘들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라는 문자를 보냈더군요. 나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 것 같았습니다. 기억조차 없는 상태로 말입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특별히 우울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급하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아직 문자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셨다가 막 돌아오신 참이었습니다. 나는 얼른 실수로 보낸 문자라고 둘러댔습니다. 어머니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묻지는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일회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약에 적응하는 과정이겠거니 했습니다. 첫날이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둘째 날 밤에도 같은 약을 먹었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럽게 반알만 먹었습니다. 그래도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번에는 침대에서 깨어났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엌에 가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고 바닥에는 우유가 쏟아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만 라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라면을 끓인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휴대폰 배달 앱에 치킨을 주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치킨을 주문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새벽 시간이라 주문이 취소되었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학 동기였습니다. 어젯밤 전화로 하던 얘기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친구와 전화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물었더니 자살하고 싶다고 너무 힘들다고 했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견디기 어렵고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친구는 밤새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평소에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회사 생활이 힘들긴 했지만 자살을 생각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친구에게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헛소리를 했다고 둘러댔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정말 위험한 일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신발도 없어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새벽 2시쯤 제가 맨발로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다시 들어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3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정말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약을 안 먹으면 잠이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약을 끊고 버텼지만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결국 다시 약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특히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해왔고 그 책임을 제가 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사에게 1시간 동안 혼이 났고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약을 먹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한 알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한 알반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음날 토요일 오전 나는 경찰서에서 깨어났습니다. 정확히는 경찰서 조사실 의자에 앉아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앞에는 2명의 경찰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정신을 차리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새벽 4시쯤 한강 마포대교에서 한 여성이 난간에 올라서 있는 것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나였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재빨리 달려가서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멍한 상태였고 자신이 왜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날 밤의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약을 먹고 잠들었을 뿐인데 어떻게 한강 다리 위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집에서 한강까지는 지하철로도 1시간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벽 2시쯤 집에서 나오는 모습, 지하철역에서 표를 사는 모습, 전철 안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다리 위에서 난간에 올라서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 나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고 움직임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복잡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표를 사고 환승을 하고 목적지까지 가서 다리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경찰은 다행히 자살 시도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기억이 없다고 말했고 평소 자살 생각이 없었다고 했으며 무엇보다 약물의 부작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신과 상담을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자세한 문진 후 졸피뎀 유발 복합 수면행동장애라고 진단했습니다. 생소한 병명이었지만 의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졸피뎀은 뇌의 GABA 수용체에 작용해서 진정 효과를 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뇌의 일부만 잠들고 다른 일부는 깨어있는 이상한 상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면 중에 걸어다니거나 운전하거나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심지어 성관계를 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살 시도 역시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환자들이 이런 행동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평소 억눌렸던 충동들이 표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살 충동, 공격적인 행동, 성적 충동, 폭식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쌓인 사람들에게서 더 자주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용량이 많을수록 알코올과 함께 복용할수록 위험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해외 연구 사례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졸피뎀을 복용한 사람들이 자살 시도를 할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복용량이 증가할수록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울증 등 기존 정신질환과는 무관하게 졸피뎀 자체의 효과라고 했습니다. 또한 졸피뎀으로 인한 범죄 사례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성범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기억을 잃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해자 역시 기억을 잃을 수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들 나는 정말 죽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지 너무 깊게, 너무 이상하게 잠들었던 걸까요? 약물이 만들어낸 가짜 충동이었을까요? 아니면 평소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진짜 마음이었을까요? 스트레스와 피로에 지친 내 무의식이 극단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었던 걸까요? 의사는 즉시 약물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치료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수면 위생 교육, 인지행동 치료, 필요하면 다른 종류의 약물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약물을 끊은 후 다시 잠들기 어려워졌습니다. 며칠 동안은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술을 끊었습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였습니다. 명상과 호흡법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을 썼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몇 주 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의식은 온전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내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안도감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가끔 잠들기 어려운 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새벽까지 뒤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때로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밤 순찰 중이던 경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졸피뎀의 부작용에 대해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의사는 왜 이런 위험한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요? 약사도 단순히 형식적인 주의사항만 말해 주었을 뿐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졸피뎀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졸피뎀 소비량이 6-7위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자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나처럼 위험한 경험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왜 그랬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일들이 은밀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모든 것을 지켜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설령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약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운이 좋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알 수 있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운이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디선가는 졸피뎀 때문에 사고를 당하거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스스로를 재웠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것은 전혀 다른 누군가였습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내 몸을 이용해 위험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나는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내 몸이 해킹당한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약을 먹고 잠자리에 들고 있을 것입니다. 편히 자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내가 겪었던 악몽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를 것입니다. 약은 때로는 약이 되고 때로는 독이 됩니다. 특히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경계를 흐리는 약물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잠들기 위해 먹은 약이 영원한 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의료진들도 더 신중해야 합니다. 졸피뎀을 처방할 때는 단순히 불면증 해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정신 상태, 생활 환경,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기억 없이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자살 시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명확히 말해야 합니다.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효과에만 현혹되지 말고 약물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졸피뎀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상한 연락이 오거나 행동을 보이면 확인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복용 후에는 절대 외출하지 말고 위험한 물건들은 미리 치워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졸피뎀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고 의사들에게도 더 엄격한 처방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부작용들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과도한 업무 등이 원인입니다. 하지만 약물에만 의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 개선, 스트레스 관리, 적절한 운동, 규칙적인 수면 패턴 등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당장 잠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약물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잠드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건강합니다. 그날 밤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과연 그것이 나였을까요? 아니면 약물이 만들어낸 다른 누군가였을까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던 그 사람은 정말 나였을까요?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절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공허함이었을까요?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 자신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시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잠이 오지 않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 의식을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는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가끔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여전히 잠들기 어렵지만 그럴 때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연스럽게 잠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무엇보다 내가 한 행동들을 모두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위안입니다. 내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무슨 문자를 보냈는지, 어디에 갔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다시 나 자신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도 누군가는 잠들지 못해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쉬운 해결책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졸피뎀에 대해 검색하고 병원에서 처방받을 방법을 알아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약물은 마지막 선택이어야 합니다. 먼저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십시오.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식단, 스트레스 관리, 수면, 환경 개선 등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약물이 필요하다면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특히 혼자 사는 분들, 우울감이 있는 분들,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은 더욱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졸피뎀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상의하고 의사와도 충분히 상담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가장 쉬워 보이는 길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나는 단순히 잠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알약 하나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의식을, 여러분의 기억을,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십시오. 잠은 언젠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잃어버린 기억은, 한 번 저질러진 실수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나는 스스로를 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을 잃는 것이었고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진짜 잠은 평화롭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났을 때 어젯밤의 일들을 모두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잠을 잘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